아프리카 사바나에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사자는 포식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달아납니다. 천만 년 동안 이 법칙은 단 한 번의 예외도 타협도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자가 그 금빛 눈동자를 먹잇감에 고정하는 순간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지, 혈흔, 그리고 침묵. 하지만 이 평원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마리가 넘습니다. 넓은 어깨,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 포식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눈을 가졌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향해 정면으로 몸을 돌립니다. 가장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빠른 것도 아니죠. 가장 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조직적입니다. 이것은 먹잇감이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먹잇감이 반격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바나의 절대적인 왕들에 맞서는 개코 원숭이, 무리, 100개의 지성이 200kg의 근육과 발톱, 그리고 본능에 맞섭니다. 과학자들이 기록하고도 여전히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종류의 대결입니다. 이제 사바나에는 새로운 법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그것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개코 원숭이의 이미지는 전부 잊으십시오. 동물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관광객의 과일을 훔치는 소란스러운 영장류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런 버전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종을 빚어온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육 환경이 만들어낸 단면에 불과합니다. 야생의 개코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무게를 견디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넓고 단단한 어깨, 표범의 것보다 더 긴 무려 7cm에 달하는 송곳니. 그렇습니다. 송곳니입니다. 인간의 손과 닮았지만 굵은 나뭇가지를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악력, 그리고 눈, 끊임없이 움직이며 매 순간을 계산합니다. 이 동물은 단지 도망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매 초마다 도망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맞서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포식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구조입니다. 이 무리는 단순한 집단이 아닙니다. 무리라는 단어는 이들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계급과 역할, 내부 정치,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집단적 기억을 가진 사회 말입니다. 각 개체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일 아침 해를 보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최전방에는 경계병들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무리의 가장자리에 배치된 성체 수컷들이죠. 그들은 군대와 같은 정밀함으로 교대하며 지평선을 훑습니다. 경계병이 소리를 지르면 무리 전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정보를 처리합니다. 울음소리의 종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언어입니다. 대열의 중심에는 새끼를 품은 암컷들이 있습니다. 무리의 모든 것이 보호해야 할 핵심이죠. 하지만 그녀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암컷들은 무리의 전략적 심장입니다. 사회적 결속과 새끼들의 교육, 그리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할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동맹까지 담당합니다. 측면에는 어린 수컷들이 포진합니다. 충동적이고 빠르며 아직 위험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인 이들은 도발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반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러납니다. 전쟁에서 이들은 도발주가 될 것입니다. 무리가 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소음을 내고 움직임을 만들어 적을 교란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우두머리 수컷이 있습니다. 캐시, 14살, 리더 3년차. 캐시는 무리에서 가장 덩치가 큰 수컷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육량이 많고 키가 크며 물리적인 위압감이 더 큰 수컷들이 2마리나 더 있죠. 하지만 캐시에게는 덩치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혼돈이 시작될 때 결코 잃지 않는 명징함입니다. 이 무리를 수년간 추적한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패턴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무리 전체가 대응을 조율하기까지 8초에서 12초 정도 동요하지만
캐시가 동요하는 시간은 2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여정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눈 아래를 가로지르는 흉터, 4년 전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공격에 실패했던 어린 표범의 흔적입니다. 표범이 실수한 것은 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캐시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옆으로 던져 포식자의 추진력을 역이용했고 맹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캐시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재지향, 리디렉트합니다. 하지만 캐시는 그 어떤 개인의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사바나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는 6주째 소식이 없습니다. 강줄기는 좁아졌고 이맘때면 열매가 가득해야 할 아카시아 나무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늘 집이라 불러왔던 영역의 중심부에 새로운 사자 무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진 늙고 지친 무리가 아닙니다. 젊은 무리입니다. 굶주려 있고 젊은 무리 특유의 가장 위험한 점, 즉 잃을 것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 이들이죠. 캐시는 높은 개미 언덕에 앉아 그들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암사자 5마리와 아직 갈기가 자라고 있는 젊은 수컷 1마리가 300m 밖에 탁 트인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꼬박 4분 동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리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 그날의 이동 경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명도 경보도 없었습니다. 다가올 전쟁은 소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물의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전쟁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왕국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원에는 피의 역사가 흐릅니다. 이 사자 무리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거대하며 주변의 빛마저 흡수해버릴 듯 빽빽한 갈기를 가진 우두머리 수컷에게 밀려 자신들의 영토였던 곳에서 쫓겨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보장된 물도 없는 평원을 가로질러 11일 동안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탁 트인 목초지, 이동하는 누대, 우기덕에 살이 오른 얼룩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영토, 집 없는 사자 무리에게 그것은 황금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멈췄고 휴식을 취했으며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자라, 7살, 수석 사냥꾼. 이론적으로는 수컷의 소유인 이 무리의 비공식적인 여족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실전에서 자라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냥할지를 결정합니다. 아직 젊고 자신의 통치기를 정의할 근육을 키워가는 중인 수컷은 서열에 따라 가장 먼저 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라가 물어온 것을 먹을 뿐입니다. 자라는 자신이 내딛는 모든 움직임 속에 깃든 냉철한 명징함으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이 깁니다. 이 지역의 다른 암사자들보다 더 길죠. 그녀의 보폭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걷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바람으로 바꿔놓는 속도로 지면을 스치듯 날아갑니다. 연구원들이 현장 기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그녀의 눈입니다. 그것은 강렬함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맹수는 강렬하죠.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자라는 다른 포식자들은 견디지 못할 만큼 긴 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자세로 40분 혹은 1시간 풀숲에 엎드려 오직 눈동자만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비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기 전에 먹잇감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녀는 몸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간으로 사냥합니다. 자라의 주변으로 사자 무리는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하학적 대응을 갖춥니다. 누마와 셀라가 있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어린 자매들로 아직 사냥의 정교함은 부족하지만 측면을 차단하고 도주 경로를 끊기에 충분한 속도를 가졌습니다. 매복 작전 시 자라가 대열의 끝에 배치하는 이들은 출구를 함정으로 바꾸는 기동 병력입니다. 아샤가 있습니다. 자라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5살로 예전의 골절 때문에 왼쪽 앞발이 약간 다르게 굽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험한 지형에서 추격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그녀의 폭발력은 여전히 파괴적입니다. 자라는 항상 그녀를 중앙에 배치합니다. 먹잇감이 스스로 달려올 것이기에
굳이 뛸 필요가 없는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카누가 있습니다. 무리의 수컷입니다. 180kg. 갈기 테두리는 검은색, 중앙은 금빛입니다. 지배적인 수컷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 2년 반이 되었는데 이는 아직 제대로 시험받지 않은 자신감을 쌓아온 2년 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카누는 포효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배워가는 단계인 양 자주 포효합니다. 하지만 그가 포효할 때 평온은 멈춰섭니다. 계산을 바꾼 것은 허기였습니다. 3주 동안 무리는 사냥을 잘 해냈습니다. 누, 얼룩말, 그리고 어미의 부주의로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버펄로까지 새로운 영토는 관대했고 자라는 그곳의 비밀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룩말들이 해질녘에 어디서 물을 마시는지, 새벽에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풀숲의 어느 지점이 몸 전체를 숨기기에 충분히 높은지 말입니다. 그러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바나에서 가뭄은 절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처럼 천천히 당신이 가진 것을 매일 조금씩 앗아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강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동물 무리들은 이동 경로를 바꿨습니다. 평소 무리의 휴식처에서 200인 밖을 지나던 누떼는 이제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케이무나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일, 8일째 되는 날, 자라는 바위 꼭대기에 누워 2시간 동안 텅 빈 평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개코 원숭이들의 영토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라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숙련된 암사자의 집단 기억 속에는 개코 원숭이 사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억, 직접 겪었든 무리의 행동을 통해 물려받았든 이 존재합니다. 그 소음, 그 분노,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드는 수컷들, 단 몇 초 만에 포식자로 변해버리는 먹잇감들, 자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갔습니다. 사바나에는 결정의 위계가 존재하며 그 정점에는 본능도 두려움도 전략도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허기입니다. 그리고 허기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구릿빛 하늘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마른 먼지 냄새가 무언가 유기적이고 뜨거운 것과 섞여 나돌던 그때 두 세계가 처음으로 맞부딪혔습니다. 앞장선 자라, 측면의 누마와 셀라, 그리고 누구도 아직 필요할지 몰랐던 퇴로를 확보하며 뒤를 지키는 아샤. 300민 밖 낮은 초목의 경계선에서 캐시의 무리가 멈춰 섰습니다. 경계병들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캐시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두 진영은 지면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열기 너머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1초가 1초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던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캐시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도망치기 위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바나에는 위험을 알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보다 더 끔찍한 것을 의미하는 소리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위험이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소리입니다. 캐시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것은 무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짧은 경고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날카로운 비명도 아니었죠. 그것은 더 낮고 더 길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현장 기록에라는 단순하고도 소름 끼치는 단어로 묘사한 바로 그 발성이었습니다. 8초도 채 되지 않아 무리의 기하학적 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끼를 품은 암컷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정밀하게 중앙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 게임을 이미 해본 적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체스판의 말들처럼 말입니다. 초목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던 어린 수컷들은 앞쪽으로 모여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대결의 선이었습니다. 32마리의 성체 개코 원숭이들. 그들은 서서 사자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자라가 멈췄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고 사바나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사냥 전 풀숲에 엎드려 있을 때와 같은 인내심으로 눈앞의 대형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약점, 대열이 가장 얇은 곳, 다른 이들보다 0.5초 늦게 반응하는 개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공포가 스며 나오는 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측면의 누마와 셀라는 천천히 전진하며 대형의 끝부분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경계병 개코 원숭이가 즉시 그 움직임을 거울처럼 따라하며 측면으로 이동해 각도를 차단했고 대열은 빈틈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캐시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선 채로 소리도 지르지 않고 전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라의 시야 속에 그녀가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하나의 질문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신 답한 것은 누마였습니다. 계산 없는 용기는 실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3살배기 암사자의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자들의 대열보다 2미터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사자무리 전체를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5마리의 젊은 수컷이 동시에 대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마를 향해 달려들며 비명을 지르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불과 2초 만에 평원의 가장자리는 거대한 움직임과 소음의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누마는 3걸음 물러났습니다. 단 3걸음이었습니다. 80kg의 근육과 본능으로 뭉친 3살 된 암사자가 개코 원숭이들 앞에서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사바나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뒤쪽에서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는 듯 거만한 태도로 지켜보던 수컷 카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라의 곁으로 걸어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소통을 위한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공기를 타고 흐르기 전에 지면을 타고 내려가는 주파수, 귀에 닿기 전에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뇌가 소리를 처리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죽음이라는 위협으로 등록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개코 원숭이 3마리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물러났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적 기억이 이 소리는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시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오직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각도로 내디딘 걸음이었습니다. 리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물러서지 않을 때 무리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냅니다. 물러섰던 3마리가 다시 대열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검토하던 연구원들이 몇 번이고 일시 정지와 되감기를 반복하며 확인해야 했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무리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전진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천천히 일정하게 100개의 발이 같은 리듬으로 땅을 굴렀고 울음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진동이 되었습니다. 자라는 4초 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퇴각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잇과 동물의 바디랭귀지로 몸을 돌리는 것은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포식자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곳은 장소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선택한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카누는 포효를 멈췄습니다. 누마와 셀라도 무리 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자무리 전체는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 서쪽에 멀리 떨어진 아카시아 나무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개코 원숭이 무리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도 승리의 포효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점프를 하거나 지배력을 과시하는 등 영장류가 승리를 기념할 때 보이는 그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캐시는 그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캐시는 어린 개체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굶주린 채 물러난 사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시간에 당신이 방어하지 못했던 각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피 흘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캐시는 저 멀리 아카시아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의 숙청이 잠시 미뤄졌을 뿐임을 알고 있는 자의 눈빛으로 말이죠. 그날 밤 무리는 평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미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며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바나가 내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 무렵 서쪽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서 2개의 금빛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심연은 당신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날 밤 사바나는 심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눕기를 반복하고 자세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각도를 계산하며 모든 변수를 재처리했습니다. 오후의 대결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면으로 맞붙을 때, 빛이 있고 무리가 전열을 가듬을 시간이 있을 때 개코 원숭이들은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어떤 맹수의 개인적 우위도 무력화시키는 조직적이고 강력한 집단 방어. 정면에서 빛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자라는 어둠을 응시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을 마치 방정식을 풀듯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포효도 신음도 아닌 아주 낮은 소리로 무리를 깨웠습니다. 그것은 지시였습니다. 자정, 기온은 떨어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라가 기다려온 완벽한 조건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고양이과 동물의 눈은 영장류보다 6배나 많은 빛을 흡수합니다. 무리에게는 통과할 수 없는 검은 장벽이었을 공간이 자라에게는 회색과 녹색조로 그려진 정교한 지도가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고 무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라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소리에 집중하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바위 근처에서 3번 기침한 개코 원숭이, 자정 이후 자리를 옮긴 2마리 어린 수컷의 움직임, 그리고 북동쪽 특정 지점에서 들려오는 완벽한 정적. 잠들지 않았지만 움직이지도 않는, 깨어있으나 숨을 죽인 캐시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리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리더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마와 셀라는 무리의 휴식처에서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샤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카누는 자라와 함께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4개의 점, 낮의 패배를 야간 사냥의 설계도로 바꿔버린 지성이 어둠 속에 그려낸 기하학이었습니다. 신호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부재였습니다. 바람이 3초 이상 멈추는 순간, 이 시기, 이 지역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자라는 풀숲에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캐시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감각했습니다. 침묵의 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리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밤새 울던 귀뚜라미들이 멈췄습니다. 풀숲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작은 야행성 포유류들도 사라졌습니다. 공기의 화학적 성질이 변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인 낮은 클리금을 근처 경계병들에게 보냈습니다. 경계병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과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달도 없는 밤, 사방으로 흔들리는 키 큰 풀숲 사이에서 느끼는 것만으로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에 부족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자라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습니다. 온몸을 지면에 밀착시킨 채 풀잎 하나 건드리지 않는 정밀함으로 10m를 이동했습니다. 남쪽의 누마와 셀라도 대열의 끝을 조이며 다가왔습니다. 중앙에서 혼돈이 시작될 때 남쪽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이빨을 마주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북쪽의 아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개의 점이 수렴하며 기하학적인 포위망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첫 비명은 동쪽의 젊은 경계병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15m 밖에서 번뜩이는 자라의 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폭발했습니다. 무리는 낮의 대결로는 전혀 대비할 수 없었던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대형이 있었고 캐시가 보였으며 전선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방향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움직임과 열기, 무게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달아나던 암컷들은 누마를 만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아샤를 마주했습니다. 낮에는 최전방을 지켰을 어린 수컷들은 사방에 존재하는 위협을 찾기 위해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자라와 카누가 중앙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무리와 떨어져 고립된 3개월 된 새끼를 품에 안은
젊은 암컷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라는 그녀를 발견했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캐시가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 큰 풀숲의 어둠 속에서 마치 그 일부였던 것처럼 측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던 동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그는 자라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자라와 암컷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홀로 140kg의 암사자와 그녀가 노리는 목표물 사이에 말입니다. 주변에 무리도 방어선도 낮에 작동했던 집단 기하학도 없었습니다. 오직 캐시와 자라뿐이었습니다. 불과 2.5m의 거리. 나중에 이 열화상 영상을 검토한 연구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11초 동안 일어난 일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캐시는 도망치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겁먹은 개코 원숭이 특유의 위협 과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자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어떤 동물 행동학 매뉴얼로도 분류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반걸음 전진했습니다. 암사자를 향해 정확히 반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물 행동학에는 지배의 허세, bluff of domina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이 포식자로 하여금 사냥의 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계산하게 하려고 실제 능력 이상의 자신감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세는 속임을 전제로 합니다. 내면은 떨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을 연구한 학자들은 캐시에게서 그 어떤 공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공포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반걸음 속에서 캐시는 리더들이 도달하는 어떤 경지에 다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리도 전략도 퇴로도 없이 오직 진정한 자신만이 남았을 때 도달하는 그곳 말이죠. 오직 당신 자신과 평생의 당신을 정의해줄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은 순간 말입니다. 자라는 7초 동안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2.5m 거리에서 포식자에게 7초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기록된 사실로만 존재하는 일. 그녀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옆이 아니라 아래로요. 고양이과 동물의 언어로 그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 전투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 카누가 그녀의 뒤에 멈췄습니다. 자라는 천천히 몸을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무리 전체는 포효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마치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파도처럼 아카시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바나는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돌아왔고 귀뚜라미들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는 마지막 금빛 눈동자가 나무 사이로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암컷과 새끼가 있었고 무리는 소리 없이 그의 주변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이 소란을 떨기에는 너무나 경이로운 일임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원들은 무리의 휴식처 주변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캠프 주변을 완벽하고 정밀하게 에워싼 릴상의 사자 발자국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8m였습니다. 자라는 들키지 않고 8m 앞까지 접근했던 것입니다. 만약 캐시가 아니었다면, 그 반걸음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날 밤 사바나가 가르쳐준 교훈은 생물학 책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더 강합니다.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어떤 개코 원숭이도 이 방정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은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협력이 또 다른 변수이고 지능이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직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한 세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0kg의 동물이 어둠 속에서 140kg의 암사자를 향해 반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지만 누군가는 그 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내딛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것을 용기라 불러도 좋고 본능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바나는 그것을 생존이라 부릅니다. 자라는 그 후 며칠 동안 2번, 3번 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무리와 형성된 방어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캐시를 마주했습니다. 네 번째 그녀는 바람의 반대 방향이 아닌 동쪽의 새로운 경로로 시험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이미 동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캐시가 전날 밤 경계병의 교대 시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의 자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무리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첫 비와 함께 누때가 돌아온 남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2주 동안 온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얼룩말을 사냥했습니다. 압박은 사라졌고 균형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바나는 항상 스스로의 수평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자의 수평도, 가장 똑똑한 자의 수평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비용이 승리의 이득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찾는 수평입니다. 캐시는 여전히 무리를 이끌고 자라는 여전히 평원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와 높은 개미 언덕 사이 두 영역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양측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표지판도 없지만 두 동물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응시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밤의 기억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바나의 진짜 법칙입니다. 강한 자의 법칙도 빠른 자의 법칙도 아닌 인내하는 자의 법칙입니다. 학습하고 적응하며 개인의 근육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집단 안에서 찾아내는 자들의 법칙 말이죠. 사자는 계속 포효할 것이고 개코 원숭이는 계속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바나는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매일 아침 깨어나 삶을 이어가기로 선택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취약하고도 폭력적이며 정교하고도 경이로운 균형으로 말이죠.